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반란 시리즈 명나라 이자성의 난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606년 가을, 명나라 섬서성 미지현의 한 외딴 마을.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집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홍기였다. 훗날 이자성으로 개명을 하며 천하를 뒤흔들 인물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가난한 농민 가정으로 아버지 이장수는 마을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삶을 이어갔다. 어머니 왕씨는 이장수의 아내로 젊은 시절부터 고된 노동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지만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논밭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이홍기의 출생은 가족에게 작은 기쁨이었지만 곧이어 따라온 가뭄으로 인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땅을 파헤쳤지만 작물은 시들었고 세금은 여전히 무겁게 눌러왔다. 이홍기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보였다. 말수가 적고 혼자서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했지만 그 속에는 불의에 대한 강한 반감이 숨어 있었다. 한 번은 마을 아이들이 그를 놀리며 돌을 던지자 그는 조용히 피하다가 갑자기 돌을 주워 던져 아이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이런 성격은 그의 유년기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강인하게 키웠다. 집안 배경은 비참했다. 아버지 이장수는 젊은 시절 명나라 군대에 징집되어 후금과의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다. 전쟁 후 돌아온 그는 소작농으로 전락해 지주 집안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의 절반 이상을 세금과 소작료로 바쳐야 했다. 어머니 왕씨는 원래 인근 마을의 딸로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시집 왔고 이홍기 외에 2명의 누나와 1명의 남동생을 낳았다. 큰 누나 이화는 10살 때부터 지주 집에서 하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는데 그녀는 이홍기에게 늘 따뜻한 누나 역할을 했다. 어린 이홍기가 배고파 울 때 그녀는 몰래 지주 집에서 훔쳐온 떡을 주며 홍기야,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내가 강해지면 바꿀 수 있다. 작은 누나 이라는 병약해서 집안일을 돕지 못했지만 이홍기와 함께 마을 뒷산에서 풀을 베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명나라 황제가 우리를 돌보지 않아 환관들이 모든 걸 망치고 있어라고 중얼거리며 이홍기에게 세상의 부조리를 일깨워 주었다. 남동생 이소는 이홍기보다 5살 어렸는데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로 형과 함께 논밭에서 놀며 유년기를 보냈다. 이소는 한 번 아버지의 지팡이를 훔쳐 장난치다 맞은 적이 있지만 그 후로도 형을 따라다니며 형, 나중에 나도 군인이 될게라고 말하곤 했다. 가난에 찌든 이홍기의 가족들은 그들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공통적인 생각의 귀결점은 가난과 기근 그리고 나라에 대한 원망이었다. 이 가족은 명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당시 명나라는 천재이변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1600년대 초부터 섬서성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들이닥쳤고 흉년이 이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자성은 1606년 섬서성에서 태어났는데 이 지역은 1620년대 후반부터 특히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었다. 연이은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 결과 유랑민과 산적무리가 급증하며 사회 혼란이 극에 달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명나라는 가뭄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북 지역에서 청나라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었다. 17세기 전반은 전 세계적으로 소빙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으며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명나라 북방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해 심각한 가뭄과 기근이 반복되었고 섬서성은 그 피해의 직접적인 중심지였다. 소빙기는 말 그대로 작은 빙하기라는 뜻으로 지구 역사에서 여러 차례 나타난 기후 변화 중 하나였다. 특히 14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북반구에서 평균 기온이 크게 떨어진 시기를 가리키며 17세기 전반은 이 소빙기 가운데서도 가장 추웠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는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 다양한 기후 이변이 나타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추위에 그치지 않고 역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쌀과 밀, 보리 같은 주식 작물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으며 명나라 말기의 참혹한 기근도 이러한 소빙기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았다. 기근은 단순히 굶주림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악화시켰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전염병이 전역을 휩쓸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1620년대 후반부터 섬서 지역에는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고 농작물은 모조리 말라 죽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랑하기 시작했고 1628년에는 섬서에서 시작된 대기근이 감숙, 산서, 하남 등 주변 지역으로까지 번져나갔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 현상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상황은 참혹했다. 명나라 말기의 기근은 단순한 식량 부족을 넘어선 재앙이었다. 당시의 문헌과 지방지에는 굶주림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끔찍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명나라 멸망 이후 여러 학자들이 숭정 연간의 역사를 상세히 정리한 숭정장편에도 황제와 대신들의 대화, 지방 관리들의 보고서, 기근으로 인한 민생 파탄과 식인 현상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실려 있다. 지방 역사서와 개인이 편찬한 문집에는 더욱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거나 형제가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기록, 마을마다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그 살을 도려내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심지어 아이들을 납치해 잡아먹는 일이 성행해 아이들이 길을 다닐 수 없었다는 기록까지 전해진다. 일부 사서에는 곡식이 없으니 사람의 심장을 먹었고 심장이 없으니 사람의 뇌를 먹었다라는 끔찍한 구절도 남아있어 당시 상황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의 기근이 사회의 기본 질서와 가족 윤리마저 무너뜨렸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 비극은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니었다. 명나라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상황을 한층 악화시켰다. 국가는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하지 못했고, 지방 관리들은 구호보다는 세금 수탈에만 몰두했다. 구호 물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산적이 되거나 이자성 장원충 같은 농민 반란군에 합류했다. 기근과 식인의 참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백성들은 정부를 완전히 불신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명나라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조정은 환관 위충현의 손아귀에 떨어져 있었다. 위충현은 황제 천계제를 조종하며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로, 그의 전횡은 조정을 부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는 독림당 학자들을 탄압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며 군사비를 착복했다. 이로 인해 재정난이 심화되었고, 황제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위충현은 명나라 말기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한 악명 높은 환관이었다. 그의 전횡은 명나라 멸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1568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위충현은 도박 빚에 몰려 스스로 거세하고 환관이 되었다. 이후 그는 명나라 15대 황제인 천계제를 보좌하던 유모 객시와 결탁하여 황제의 신임을 얻었다.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목공일에만 몰두하던 천계제를 대신해 위충현은 점차 권력을 장악했고, 황제를 대신해 결제를 내리는 병필의 권한을 손에 넣었다. 천계제는 1620년부터 1627년까지 명나라를 다스렸는데, 15세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황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정치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고, 대신 목공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정사는 모두 환관 위충현에게 맡겨 국정을 방임한 채 자신은 나무를 다루는 일에 몰두했다. 천계제의 솜씨는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 장인에 가까웠다고 전해지며, 직접 나무를 깎아 정교한 가구를 만들고 작은 축소, 모형의 궁궐까지 제작할 정도로 뛰어났다. 천계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충원은 더 나아가 환관 감찰 기구인 동창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황궁 안팎의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집중되었다. 권력을 움켜쥔 위충현은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특히 학문과 개혁을 중시하던 관료 집단인 독림당이 주요 탄압 대상이었다. 독림당 인사들은 그의 부패와 전횡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오히려 모진 고문과 처형을 당했다. 위충현은 공포 정치를 통해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의 세력인 엄당을 크게 확장시켰다. 그는 또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살아있는 자신을 기리는 생사당을 세우도록 강요했다. 백성들은 황제에게 바치던 만세 대신 구천세라고 부르며 위충현을 숭배해야 했다. 이런 전횡으로 명나라의 정치는 극도로 문란해졌고,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다.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유랑민이 되거나 산적대에 합류했다. 미지현 주변에서도 소규모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홍기의 마을 근처에서 왕씨라는 농민이 세금 징수관을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홍기는 이런 소식을 듣고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황제가 정말 우리를 버린 걸까? 이런 시대적 배경은 이홍기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그의 유년기는 이런 혼란 속에서 지나갔다. 10살 무렵 이홍기는 아버지를 도와 소작농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논밭을 갈고 작물을 심고 수확할 때는 지주에게 먼저 바쳐야 했다. 한 번은 가뭄으로 작물이 말라 죽자 가족은 겨우 풀뿌리로 연명했다. 이 시기 이홍기는 마을의 노인들로부터 명나라의 과거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원장 황제가 몽골을 쫓아내고 명을 세운 이야기, 영락제의 정난의 변과 북벌 이야기. 하지만 지금의 명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후금의 누르하치가 만주에서 세력을 키우며 명을 위협하고 내부에서는 환관과 관료들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이홍기의 아버지 이장수는 저녁에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다. 위충현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황제는 그걸 모르니 우리 같은 백성만 죽어나가지라고 한탄했다. 이런 말들은 이홍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15살이 되자 마을의 역마 관리로 일하게 되었다. 역마는 명나라의 우편과 통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지만 가난한 이홍기에게는 그저 생계를 위한 일이었다. 그는 말을 타고 섬서성 일대를 오가며 서신을 나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번은 상인으로부터 베이징 조정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위충현이 황제를 속여 수천 명을 죽였대. 세금은 더 오르고 군대는 약해졌어. 이홍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점점 분노를 쌓아갔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곧 위기에 처했다. 1620년대 후반 명나라의 재정난으로 역마 제도가 축소되면서 이홍기는 직장을 잃었다. 명나라 말기에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역마 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자성과 같은 수많은 역졸들이 일자리를 잃고 반란에 가담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역마 제도는 원래 중앙정부의 중요한 통신망으로 공문서와 군사 기밀을 전달하고 사신의 왕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교통 및 통신 체계였다. 말을 이용해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역마와 말을 갈아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역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개 30에서 40리 간격으로 지금의 12에서 16km 간격으로 설치되어 관리와 마필이 상시 대기했다. 역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역졸이라 불렸고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명나라 말기에는 북방 만주족의 침입과 계속되는 농민 반란으로 군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 더해 스페인 상인들이 공급하던 은의 유입이 줄어들어 은값이 폭등하면서 재정 위기가 심각해졌다. 명나라는 화폐 제도를 은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특히 장거정의 일조 편법 시행 이후 세금까지 은으로 징수하면서 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명나라 자체적으로 은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은을 수입해야 했다. 1620년대 후반부터는 스페인이 명나라에 공급하던 은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스페인의 국력이 쇠퇴하면서
명나라로 유입되는 은의 양이 급감했고, 그 결과 명나라 내에서 은의 가치는 폭등했다. 세금을 은으로 내야 했던 백성들은 곡식이나 다른 농산물을 팔아 은을 마련해야 했는데, 은값이 오르자 더 많은 생산물을 내다 팔아야 했다. 이전에는 쌀 5가마니를 팔면 은 1량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쌀 10가마니를 팔아야 겨우 은 1량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전국 1700여 개의 역참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 결과 약 1000여 개의 역참이 폐지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역졸들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되었다. 실업자가 된 그는 가족을 부양할 길이 막막해졌다. 아버지 이장수는 병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어머니 왕씨는 과로로 쓰러지기 일쑤였다. 큰 누나 이화는 지주 집에서 쫓겨나 마을을 떠났는데, 그녀는 떠나기 전 이홍기에게 말했다. 홍기야, 너는 강해져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다. 마을 주변에서는 유랑민들이 늘어나고 소규모 반란이 빈번해졌다. 이홍기는 친구인 장철과 함께 이런 반란 소식을 나누었다. 장철은 이홍기와 같은 소장농 출신으로 유년기부터 함께 놀던 친구였다. 그는 외향적이고 대담한 성격으로 한 번은 세금 징수관과 싸워 마을에서 유명해졌다. 장철의 가족은 이홍기 집안만큼 가난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로 알려져 있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장철은 홍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위충현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굶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두 친구는 밤마다 마을 외곽에서 만나 미래를 논의했다. 장철은 반란에 가담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해난성에서 농민들이 일어났대. 우리도 가자고 설득했다. 이홍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가족의 굶주림과 시대의 부조리를 생각하며 점점 마음이 움직였다. 한편 이홍기의 삼촌 이대는 마을에서 약간의 땅을 가진 유일한 친척이었다. 그는 명나라 관료와 연결되어 세금을 피할 수 있었지만 조카인 이홍기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대는 젊은 시절 베이징에서 상인을 하다 실패하고 돌아온 인물로 정치에 밝았다. 그는 이홍기에게 명나라는 이제 끝이야. 환관들이 황제를 장악했어. 천계제는 위충현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북쪽에서는 후금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해적들이 날뛰어라고 설명했다. 이대의 이런 말들은 이홍기에게 앞으로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 했다. 그는 너처럼 강한 아이가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어라고 예언처럼 말했다. 이홍기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이렇게 지나갔다. 실업자가 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그는 반란의 길을 택했다. 이 선택은 명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이홍기는 이름을 이자성으로 바꾸었다. 자신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장철과 함께 유랑민 무리에 합류한 그는 섬서성의 산속에서 첫 반란을 계획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반란자 왕노는 이자성에게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젊은 학자 손무는 전략을 조언했다. 왕노는 과거 명군에서 탈영한 자로
위충현의 부하들을 베어야 해라고 외쳤다. 손무는 반란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해. 그는 더 큰 의미를 표현하였다. 이런 주변 인물들은 이자성의 여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일 뿐, 그의 앞에는 더 큰 시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뭄이 계속되는 섬서성의 들판을 바라보며 이자성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름 없는 민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빛을 향해 나아갈 거야. 이런 생각은 그의 삶을 반란의 핵으로 이끌었다. 명나라의 쇠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산맥을 넘어 퍼지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이자성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터였다. 1629년 봄, 섬서성의 험준한 산맥 속에서 이자성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유랑민 무리를 이끌고 다니며 작은 반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얼굴이 스치곤 했지만 이제 그는 더 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그때 소문으로만 듣던 고영상의 농민군이 근처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영상은 원래 섬서성 출신의 평범한 농민이었지만 1620년대 초반 명나라의 가뭄과 세금 폭정에 분노의 반란을 일으킨 인물로 그의 나이는 40을 넘긴 관력 있는 지도자였다. 고영상의 가족 배경은 비극적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후금과의 전쟁에서 전사했고 어머니는 흉년으로 굶어 죽었으며 그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산적 무리에 합류했다가 농민 반란의 길로 들어섰다. 고영상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으며 창을 휘두르는 솜씨가 뛰어나 섬서의 거인으로 불렸지만 그의 진짜 힘은 백성들을 모으는 지도력에 있었다. 그는 명나라 황제는 우리를 개처럼 부리지만 우리는 땅의 주인이다라고 외치며 수천 명의 난민을 규합했다. 이자성은 고영상의 무리에 도착해 그를 만났다. 나는 이자성이다. 너의 군대에 합류해 명을 무너뜨리고 싶다고 말하자 고영상은 그의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 용기를 보겠다. 하지만 반란은 목숨을 건 일이다. 네가 지략을 발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 이자성은 고영상의 농민군에 합류하며 반란의 선봉에 섰다. 처음에는 단순한 병사로 시작했지만 그의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이 곧 드러났다. 한 번은 관군의 매복을 미리 간파해 적들이 저 골짜기에 숨어 있으니 우리는 산등성이로 우회하자고 제안했고 그 작전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또 다른 전투에서는 적의 진영에 잠입해 보급품을 불태우며 혼란을 일으켰는데 그의 대담함에 동지들은 감탄했다. 이런 공로로 이자성은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백성들 사이에서 섬서의 토지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별명은 그가 땅을 사랑하고 농민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반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 이자성은 고영상이 이끄는 농민군에 합류했을 때 틈장이라는 직책을 받았다. 틈장은 돌격대장이나 돌진하는 장수와 비슷한 의미로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적진을 뚫고 돌파하는 역할을 맡았음을 보여준다. 당시 고영상은 틈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자성이 그 핵심 부하로서
왕의 별명에 준하는 직책을 받은 것은 그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고영상이 이끈 농민군은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여러 반란 세력이 모여 이루어진 연합군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식적인 명칭이나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지는 못했다. 다만 고영상이 스스로를 틈왕이라 칭하면서 그의 군대를 틈왕군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공식 명칭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성격과 지도자의 별칭에서 비롯된 호칭에 가까웠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이자성은 땅의 신이 보낸 자야. 그가 오면 흉년이 끝날 거야 라고 속삭였고, 난민들은 그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한편 베이징의 자금성에서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즉위한 지 2년째를 맞고 있었다. 숭정제, 본명 주유검은 1611년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황제로 올라섰지만 그의 즉위는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형 천계제가 죽은 후 그는 환관 위충현의 전행을 바로잡기 위해 즉위 직후 위충현을 체포하고 처단했다. 위충현은 수년간 조정을 장악하며 수많은 충신을 죽이고 재정을 탕진한 인물로 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숭정제는 짐은 백성을 사랑한다. 개혁을 통해 명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하며 세금 감면과 부패 관료 처벌을 시도했다. 그의 성격은 근면하고 성실했지만 과도한 의심과 고집으로 인해 신하들을 믿지 못했다. 그는 충신 원숭환을 후금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음에도 불신에 처형했는데 이는 후에 큰 실책으로 드러났다. 숭정제의 개혁은 초기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이미 골물대로 골문 나라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다. 북쪽에서는 후금의 황태극이 세력을 키우며 명을 압박했고, 내부에서는 여전히 환관 잔당과 부패 관료들이 암약했다. 재정난은 여전해 군대의 급여가 밀렸고, 병사들은 탈영하거나 반란에 가담했다. 숭정제는 밤마다 자금성에서 혼자 고민하며 왜 짐의 노력이 전달되지 않는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건 위충현의 잔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의 황후 주씨는 부드러운 성격으로 황제를 위로했지만 그녀 역시 궁궐의 음모에 시달렸다. 주씨는 폐하, 백성을 믿으소서. 개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언했지만 숭정제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이런 조정의 혼란은 농민 반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자성은 고영상과 함께 섬서성을 넘어 산시와 호북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그의 가까운 동지 중 하나는 장원충으로 원래 호북 출신의 무인이었다. 장원충은 키가 작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인물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산적 생활을 하다 고영상의 군대에 합류했다. 그는 잔인하지만 효율적인 전투 스타일로 유명했으며 이자성과는 경쟁자이자 동지 관계였다. 이자성, 내 지략은 좋지만 적을 베는 건 나처럼 해야 한다. 라고 장원충은 자주 말했다. 그의 배경에는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었는데 명군에서 복무하다 탈영한 경력이 있어 군사 지식을 공유했다. 유종민은 이자성의 곁에서 칼을 갈았다. 섬서성 미지현의 대장장이로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대장간에서 망치를 휘둘렀다. 아버지는 명나라의 세금에 짓눌려 생계를 잃었고 유종민은
가뭄으로 굶주린 마을을 떠나 반란군에 합류했다. 그는 이 칼로 명의 심장을 뚫겠다. 라고 외치며 무기 제작을 책임졌다. 그의 아내, 소박한 농민 출신의 여인은 군영에서 부상자를 돌봤다. 그녀는 유종민에게 당신의 손이 우리의 자유를 가져올 거라고 격려했다. 유종민은 고영상의 꿈이 내 꿈이다라며 충성을 다짐했다. 그의 충심은 명나라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다. 송원책은 책략가였다. 섬서성의 작은 사원에서 자란 그는 별자리와 손금을 읽으며 방랑했다. 과거 시험을 포기한 그는 유금성의 추천으로 합류했다. 훗날 이자성의 책사가 된 후 그는 18자가 이자성의 천하를 예고한다고 믿었고 이 씨가 천하를 얻는다라는 예언으로 군의 사기를 높였다. 그는 모닥불 옆에서 별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라고 말했다. 이자성은 내 점술이 우리의 길을 밝힌다라며 신뢰했다. 송헌책은 백성의 심리를 읽으며 반란군의 명분을 다졌다. 어린 시절 사원에서 별자리를 공부한 그는 명나라의 혼란을 하늘의 징조로 보았다. 그의 조언은 반란군을 정치 조직으로 바꿨다. 1636년 고영상이 관군에 사로잡혀 처형되자 이자성은 충왕의 칭호를 이어받았다. 고영상이 처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왕이라는 칭호를 쓰며 명나라에 저항하던 농민 반란군의 지도자 고영상은 세력을 이끌고 섬서 지역으로 진격했다. 이에 명나라 조정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최고의 군사 전문가인 홍승주를 파견했으며 그는 섬서, 산서, 하남 3개 성의 군무를 총괄하며 반란군을 포위하고 섬멸하는 전략을 세웠다. 고영상의 주력군이 섬서성 위남에서 패배한 뒤 퇴각하자 홍승주는 부하 장수 손전정과 함께 치밀한 매복 작전을 준비했다. 고영상은 포위망을 뚫고 섬서성 보계로 향했는데 그 과정에서 좁고 험준한 차량곡 계곡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손전정은 이미 이 계곡을 점령하고 매복해 있었고 고영상의 군대가 계곡으로 진입하자 양쪽에서 공격을 퍼부으며 퇴로를 차단했다. 이 전투에서 고영상의 군대는 전멸에 가까운 대패를 당했으며 고영상 자신도 사로잡혔다. 그는 체포된 뒤 수도 북경으로 압송되었고 1636년 10월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 고영상의 죽음은 농민 반란군에게 큰 타격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부하였던 이자성이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자성은 고영상의 충왕 칭호를 계승하며 세력을 확대했고 훗날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주역이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고영상의 죽음은 이자성의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것이다. 그는 고영상의 뜻을 이어 명을 무너뜨리자 라고 외쳤다. 그의 군대는 도적무리에서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숭정제는 자금성에서 개혁을 꿈꿨다. 1611년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즉위한 그는 위충현을 처단했지만 재정난과 부패로 나라가 흔들렸다. 그의 황후 주씨는 말했다. 폐하, 백성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숭정제는 짐이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라며 자책했다. 그의 측근 주승상은 폐하, 군대를 재편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했지만 재정은 바닥나 있었다.
이자성의 반란은 명나라를 뒤흔들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며 이제 착취는 끝났다. 라고 선언했다. 유종민은 무기를 만들며 충왕, 이창으로 새 세상을 열자. 라고 외쳤다. 송원책은 별이 우리의 승리를 약속한다라고 점쳤고, 유금성은 하늘이 충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장원충은 연합하며 충왕, 피로 천하를 얻자. 라고 외쳤다. 이자성은 모두에게 말했다. 형제들, 백성의 마음이 이제부터 승리한다.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자성의 세력은 점차 커졌고 명나라의 붕괴가 가까워졌다. 백성들은 충왕 만세를 외치며 희망을 품었다. 이자성은 이 싸움이 백성의 세상을 연다라고 다짐했다. 그의 반란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새 시대의 서막이었다. 고영상의 자리를 물려받은 충왕 이자성은 모든 농민군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1637년 여름, 섬서성의 황량한 평야에서 이자성의 군대는 명나라 총독 손전정의 대군과 맞닥뜨렸다. 손전정은 숭정제에 크게 신임받는 장군으로 산시성 출신의 문관이었다. 그는 묵과가 아닌 최고 등급의 문과 시험에 급제해 관직에 오른 인물로 명나라 말기의 재정난과 군사력 부족 속에서 문관이 군대를 지휘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손전정의 나이는 40 중반쯤으로 학자다운 부드러운 인상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으며 어린 시절 산시성의 가난한 선비 가문에서 태어나 책과 함께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지방 관료로 일하다 부패의 염증을 느끼고 물러난 사람으로 손전정에게 문으로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명나라의 위기 속에서 그는 군사 재능을 발휘하며 총독이 되었고 가족은 베이징 근교에 살며 그의 안위를 걱정했다. 손전정은 말했다. 반란군은 명나라의 적이다. 황제 폐하를 위해 터벌해야 한다라고 부하들에게 외치며 철저한 전략을 세웠다. 그의 군대는 문관다운 지략으로 포진되었고 포병과 기병이 조화롭게 움직였다. 이자성은 동지들과 맞서 싸웠지만 손전정의 교묘한 매복에 걸려 대패했다. 전투 중 이자성은 부상을 입고 말에서 떨어졌으며 수많은 부하를 잃었다. 후퇴한 진영에서 그는 이 패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다시 일어나자라고 중얼거리며 상처를 싸맸다. 이 위기 속에서 그의 오른팔 유종민이 빛을 발했다. 유종민은 대장장이 출신으로 하층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마을 대장간을 운영하다 가뭄으로 파산했고 유종민은 어린 나이에 망치질을 배우며 자랐다. 부패 관료의 세금 착취로 가족이 흩어지자 그는 이 세상을 바꾸자고 결심하며 반란에 가담했다. 유종민의 무용과 담력은 뛰어났으며 그는 이자성 군에서 빠르게 최고위 무관으로 올라섰다. 패배 후 그는 충왕, 제가 무기와 식량을 새로 만들고 구해오겠습니다. 동지들을 모아 재기합시다라고 제안하며 대장간 기술로 무기를 수리했다. 유종민의 출신 배경은 명나라의 사회적 혼란을 상징했는데 가뭄과 경제적 압박이 평범한 장인을 반란자로 만들었다. 또 다른 동지 송원책은 전략을 제고하며 손전정의 약점은 보급선이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게릴라전으로 치고 빠지자라고 조언했다. 송원책은 방랑점술가로 오랫동안 산천을 떠돌며 사람들의 운명을 점쳤다. 그의 어린 시절은 신비하지만 섬서성 근처 사원에서 점수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금성의 추천으로 이자성 군에 합류했다. 유금성은 이자성의 또 다른 조언자로 송원책을 그의 점술은 하늘의 뜻을 전해줄 거라고 소개했다. 송원책의 역할은 기이한 계책과 점술로 사기를 높이는 것이었으며 그는 18자가 이 씨를 의미한다는 첨언을 퍼뜨려 이 씨가 천하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런 심리적 지지는 군대가 흔들릴 때마다 큰 힘을 발휘했다. 송원책은 충왕, 별이 당신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전략의 신비를 더했다. 1638년 내내 이자성은 산속에 숨어 재기를 준비했다. 그는 부하들을 훈련시키며 패배는 교훈, 승리는 우리의 몫이라고 독려했다. 이 기간 옛 친구 장철을 다시 만났는데 장철은 초기 반란 때 헤어진 후 작은 무리를 이끌고 돌아왔다. 장철의 대담한 성격은 여전했으며 충왕, 손전정의 첩자를 잡았습니다. 정보를 뽑아 전략을 세우자고 말했다. 1639년 봄, 이자성은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했다. 재편된 군대로 손전정의 보급선을 끊으며 승리를 거두었고 섬서성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진군했다. 이 반격의 핵심은 장원충과의 연합이었다. 장원충은 고영상 아래서 이자성과 함께한 장수이지만 중간에 자신의 분파를 만들어 독립해 나갔었다. 장원충은 산시성 출신의 반란 지도자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산적 생활을 시작했다. 장원충의 배경은 비참했는데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후 젊은 나이에 명군에 징집되었다가 탈영해 반란의 길로 들어섰다. 그의 군대는 무자비한 약탈로 악명 높았고 부하들은 두려움 속에 따랐다. 포르투갈 선교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민간인과 관료를 가리지 않고 학살하며 피로 세상을 바꾼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포르투갈 선교사 마누엘 디아스가 쓴 총난 서략과 같은 기록에는 장원충이 스촨성에서 벌인 대규모 학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전해진다. 이 기록들은 명나라가 멸망하던 시기의 참상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로 세상을 바꾼다는 식의 극단적인 학살 행위는 주로 장원충에게서 확인되며 포르투갈 선교사 등 여러 자료가 이를 증언하고 있다. 반면 이자성의 군대 역시 난폭한 행위를 자행했지만 장원충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학살을 벌였다는 기록은 상대적으로 적다. 장원충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칠살비 비문에는 하늘이 천만 백성을 냈으나 백성이 하늘을 돕지 않으니 백성을 죽여서 하늘에 보답하리라. 이런 구절이 남아있는데 이는 그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명나라의 기록에는 장원충이 하루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즐겁지 않았다라는 묘사가 남아있을 정도였다. 이자성은 장원충을 만나기 위해 사자를 보냈고 두 사람은 산시성 산속에서 회담을 가졌다. 장원충 형제, 우리가 연합해 명을 무너뜨리자. 너의 용맹과 나의 지략이면 무적일 것이다. 이자성이 제안하자 장원충은 좋다 하지만
전투에 피는 내 몫으로 해달라. 이렇게 답했다. 이 연합은 세력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연합 후 이자성은 동진서치 전략을 펼쳤다. 동쪽으로 위장 진군하며 서쪽을 치는 유연한 작전으로 명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북쪽 산시성과 서쪽 사천성을 중심으로 격파하며 승리를 쌓았다. 한 전투에서 북쪽 요새를 노린 척하다 서쪽 관문을 습격해 대승했다. 부하 우금성은 이 전략을 보완하며 충왕, 별의 움직임처럼 유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했다. 이자성은 빈곤한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히 나누고 세금을 없앤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 구호는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흉년 마을에서 그는 명황제는 착취하지만 나는 자유를 주겠다라고 연설하며 지지를 모았다. 백성들은 충왕 만세를 외치며 합류했고 세력은 수십만으로 불어났다. 한편 베이징 자금성에서 숭정제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북쪽 청나라 홍타이지의 압박과 내부 반란이 그를 괴롭혔다. 숭정제는 말했다. 청은 국경을 노리고 충왕은 내부를 흔든다. 어떻게 하여야 한단 말인가? 그는 한탄했다. 그의 성격은 의심이 깊어 신하들을 자주 벌했다. 측근 주승상은 폐하, 반란부터 진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했지만 숭정제는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반문했다. 주승상은 위충현 시대를 버틴 충신이었지만 이제는 청나라와 충왕의 공격 속에 전략이 부재했다. 홍타이지는 만주에서 말했다. 명은 내부 붕괴할 것이다. 기다리고 이끄면 된다. 황태극은 지혜로운 지도자로 40대 후반 나이에 누르하치 아들로 청나라 2대 황제로 계승했다. 홍타이지의 한자식 이름은 황태극이라 부른다. 그의 가족은 왕족으로 아내가 정치 조언을 했다. 이자성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동진서치로 교란했다. 1640년대 초 장원충과 연합으로 사천성을 장악하며 그 세력을 확대했다. 장원충은 약탈을 이어갔지만 이자성은 형제여, 백성을 해치면 그들의 지지를 잃는다고 타이르며 균형 잡았다. 이자성의 구호는 농민들 사이에 퍼지며 불꽃이 됐다. 이자성이 내세운 균전면량 구호는 당시 농민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땅은 농민들의 생존 기반이었고 세금은 그들의 가장 큰 부담이었으므로 토지를 고르게 나누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그의 주장은 농민들에게 절실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이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란군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는 이자성 세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서쪽 진군 중 백성들은 군량비를 제공하며 균등 토지, 세금 없는 세상을 외쳤다. 이자성은 그의 진영에서 이 지지가 나의 힘이라고 말했다. 유종민은 무기를 관리하며 충왕, 우리의 연합이 명나라를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책은 지도를 펴며 다음은 북쪽 요새를 공격해야 한다고 진언했다. 손전정은 패배 후유증으로 약해졌고 그의 부하는 말했다. 장군, 반란군 이자성은 강합니다. 정비가 필요합니다. 숭정제는 손전정에게 충왕을 잡으라고 명령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자성의 전략은 청나라의 위협과 맞물려 명나라를 더 크게 흔들었다. 1641년 동진서치로 여러 성을 장악하며 이자성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로 여겼고 그의 군대는 점점 커졌다. 장원충과의 연합은 일시적이었지만 세력을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자성은 회의에서 이 방법이 옳다고 말했다. 숭정제의 고민은 깊어졌고 명나라의 운명은 점점 어두워졌다. 반란의 불길은 화산처럼 타올랐다. 손전정의 문관 배경은 그의 지략을 강조했지만 결국 이자성의 끈기를 이기지 못했다. 유종민의 대장장이 출신은 군대의 실질적 힘을 상징했고 송원책의 점술은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백성들의 희망과 조정의 절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동진서치 전략은 계속 진화했다. 한 번은 동쪽으로 위장하며 서쪽의 대규모 보급 창고를 불태워 명군의 사기를 꺾었다. 유종민은 그 작전에서 직접 칼을 휘두르며 이게 우리의 무기다 라고 외쳤다. 송원책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 점을 치며 오늘은 길한 날이라고 예언해 부하들을 안심시켰다. 장원충은 연합 전투에서 앞장서 적을 베며 그의 잔인함을 여실히 증명했다. 그의 턱수염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부하들에게 공포와 영감을 동시에 주었다. 숭정제는 이런 소식을 듣고 밤새워 고민했다. 답답함이 밀려왔다. 이자성은 구호를 통해 백성들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 한 마을에서 그는 직접 토지를 나누는 시범을 보이며 이게 균등이다. 세금 없이 살자라고 말했다. 이 장면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며 더 많은 난민을 끌어들였다. 장원충과의 연합은 긴장도 있었는데 장원충의 잔인함이 백성 지지를 해칠까 우려됐지만 이자성은 형제, 피는 적에게만이라고 설득하며 관리했다. 장원충은 내 말대로 하자. 하지만 승리 후엔 내 방식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대화는 두 지도자의 성격 차이를 드러냈지만 연합의 힘을 유지했다. 숭정제의 이중고는 청과의 국경 분쟁으로 악화됐다. 황태극은 명예 내부 혼란을 이용해 침공을 준비하며 충왕이 우리를 도와주는 셈이라고 웃었다. 이자성의 동진서치는 이런 전체적 맥락에서 명을 더욱 약화시켰다. 1642년 무렵 세력은 절정에 달했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꿈꿨다. 유종민은 군대의 무장을 강화하며 대장장이의 망치가 명을 부술 거야라고 자부했다. 송원책의 참언을 통한 선동은 군대에서 노래처럼 불리며 사기를 높였다. 장원충의 거친 이미지는 적군에게 공포를 주었고 그의 학살 기록은 후대에 전해졌다. 손전정은 재임명됐지만 문인 출신의 한계로 군사적 유연성이 부족했다. 이자성은 바람을 느끼며 이 모든 게 새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반란의 물결은 이제 멈출 수 없었다. 명나라의 쇠퇴는 가속화됐고 백성들의 함성은 산맥을 넘어 퍼졌다. 이 여정은 더 큰 도전을 예고했지만 이자성과 동지들의 결의는 흔들림 없었다. 1641년 겨울 하남성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이자성의 반란군은 낙양성의 거대한 성벽을 마주했다. 낙양은 명나라의 자존심이자 황족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사치와 향락이 백성의 고통과 날카롭게 대비되는 도시였다. 이자성은 군대의 선두에서 말을 몰며 낙양을 함락시키면 명예 숨통이 끊어진다. 백성의 한을 풀자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결의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장원충과의 연합으로 얻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군대는 이제 수십만에 달했고 깃발은 하늘을 찌를 듯 펄럭였다. 선봉에는 유종민이 서 있었다. 섬서성 미지현 출신의 그는 대장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유종민은 10살에 망치를 잡았고 그의 단단한 팔과 정교한 솜씨는 반란군의 무기 제작을 책임졌다. 적군의 버려진 창을 녹여 새 칼을 만들며 이 칼로 명의 목을 쳐야 한다. 라고 동지들을 독려했다. 유종민은 충왕을 따라 새 세상을 만들자라며 충성을 다짐했다. 그의 충성은 명나라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에서 비롯되었다. 낙양 공략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이자성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신중히 계획했고 여기서 송원책의 점술이 큰 역할을 했다. 산시성의 작은 사원에서 자란 송원책은 스승에게 별자리와 손금을 배웠다. 흉년으로 가족을 잃은 그는 점술로 위안을 찾으며 방랑했고 유금성의 추천으로 이자성 군에 합류했다. 그는 18자가 이자성의 천하를 예고한다고 믿었고 이 예언은 군의 사기를 높였다. 공략 전날 밤 모닥불 곁에서 그는 별이 동쪽에서 빛난다. 내일 성문이 열릴 징조라고 말했다. 이자성은 내 예언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라며 신뢰를 보였다. 송원책은 점술뿐 아니라 백성의 심리를 읽는데 능했고 낙양의 민심이 황족에게서 멀어졌음을 간파했다. 이자성에게는 중요한 두 명의 책사가 있다. 송원책과 유금성이 그들이다. 이들의 역할은 나뉘어져 있었다. 이둘이 있었기에 이자성의 세력은 확장될 수 있었다. 유금성은 이자성 군대의 군사이자 정치적 조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과거 관료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자성의 세력을 확장하고 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명나라의 군사적 약점과 내부 분열을 간파해 이를 활용한 공격 전략을 세웠으며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를 넘어 수도 베이징 함락을 목표로 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과거 관료 경험을 살려 이자성 군에 합류한 문인과 무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인재를 효과적으로 등용했다. 베이징 함락 후에는 대순 정권의 수상에 올라 명나라 제도를 본떠 새로운 통치 체제를 만들고자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통치와 군사 계획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었다. 한편 송원책은 이자성 군대에서 점술가이자 심리전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병사들과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이자성에게 하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전쟁 중 병사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기륭을 점치고 미래를 예언해 사기를 북돋았으며 이러한 예언은 군대에 큰 심리적 안정과 결속을 가져왔다. 특히 18자 참언을 퍼뜨려 18자가 곧 이를 의미하고 이씨가 천하를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주장함으로써 이자성의 정권이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천명에 따른 것임을 선전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이자성에게 더욱 쉽게 복종하게 되었고, 반란군은 정당한 새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송원책은 예언과 선전을 통해 이자성 군대가 민심을 얻는데 크게 기여하며 정신적 지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낙양의 수비는 왕지성이 맡았다. 하남성 출신의 무관으로 아버지가 부패로 처벌받은 치욕을 씻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 그의 아내는 황족의 사치가 백성을 분노케 하니 조심하세요라고 편지했지만 왕지성은 황제의 명을 지킨다라고 답했다. 낙양의 황족들은 사치에 빠져 수비를 소홀히 했고 백성들은 굶주림 속에서 반란군을 기다렸다. 보광 주상수는 낙양의 중심 인물이었다. 1580년대에 태어나 신종 황제의 아들로 어머니의 총애로 낙양에 봉해졌다. 베이징 궁궐에서 호화롭게 자랐지만 황태자 경쟁에서 밀려 낙양으로 쫓겨난 그는 사치에 빠졌다. 그의 궁전은 금은보화로 장식되었고 매일 연회와 사냥으로 시간을 보냈다. 백성들은 보광의 연회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다라며 원망했다. 그의 아들 주유송은 아버지의 방탕함을 닮아 궁에서 춤과 음악에 빠졌고 반란군 따위가 우리를 어쩌겠소? 라고 무시했다. 보광의 측근 장비서는 충성스러운 문인으로 보광, 백성의 분노가 크니 대비하세요라고 조언했지만 보광은 명군이 지킬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이자성의 군대가 낙양성에 다다랐을 때 성안은 혼란에 휩싸였다. 백성들은 황족의 사치에 분노하며 반란군을 환영했다. 이자성은 성벽 아래에서 말했다. 백성들이여, 착취를 끝내러 왔다. 문을 열어라. 라고 외쳤다. 내부의 불만 세력이 성문을 열었고 유종민은 칼을 들어라. 명군을 쓸어버리자. 라며 돌진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반란군은 낙양을 장악했고 백성들은 충왕 만세를 외쳤다. 이자성은 보광의 궁전으로 직행해 주상순을 포박했다. 보광은 겁에 질려 나는 황족이다. 살려줘. 라고 애원했지만 이자성은 내 사치가 백성을 죽였다. 심판의 때다라고 선언했다. 명나라의 보광 주상수는 실제로 이자성 군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지만 소문은 이보다 더 끔찍하게 과장되어 퍼졌다. 당시 민간에는 이자성 군대가 보광 주상순을 죽인 뒤 그의 시신을 토막내서 사슴고기와 녹두를 섞어 큰 솥에 넣고 삶아 잔치 음식으로 먹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은 보광을 녹두와 함께 끓였다는 의미에서 복록갱 또는 복록주라 불렸다. 그러나 실제 기록에 따르면 이자성 군대는 보광을 붙잡아 그의 재산을 몰수한 뒤 칼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큰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뿐 소문 속에 끔찍한 잔치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소문은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탐욕을 일삼던 보광에 대한 증오심을 과장해 만들어낸 민심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자성 군대는 이 소문을 굳이 막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폭군 처단과 백성 구원이라는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선전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유종민은 이 소문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라고 말했다. 송원책은 하늘이 이 심판을 허락했다라며 사기를 높였고
유금성은 별이 보광의 몰락을 알렸다라고 덧붙였다. 백성들은 보광의 살이 우리를 채웠다. 라며 환호했고, 이 사건은 반란군의 명분을 전국에 알렸다. 낙양 함락 후 이자성은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었다. 보광의 재물은 이제 너희의 것이다. 이제부터 새 세상을 만들자고 연설했고, 이 소식은 하남성을 넘어 퍼졌다. 장원충은 약탈에 열중하며 이 승리는 피로 물들었다라고 만족했지만, 이자성은 형제,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장원충의 측근 왕씨는 이자성의 말이 맞다. 백성을 달래야 천하가 우리 손에 들어온다라고 충언했다. 숭정제는 자금성에서 낙양 소식을 듣고 황족의 비극이 명을 위협한다라며 절규했다. 그는 손전정에게 반란군을 막아라 라고 명령했지만 손전정은 문과 출신의 한계로 군사적 유연성이 부족했다. 낙양 수비를 맡았던 왕지성은 패배로 처벌받았고 그의 가족은 아버지가 황족을 지키지 못했다라며 한탄했다. 이자성의 군대는 낙양을 거점으로 북쪽으로 진군하며 명의 핵심부를 위협했다. 유종민은 무기를 만들며 이 칼로 베이징을 향해 라고 외쳤다. 송원책의 예언은 군대에서 노래로 불렸고 유금성은 별을 보며 승리의 길이 밝다라고 점쳤다. 보광의 아들 주유송은 체포되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빌었지만 이자성은 황족의 죄는 백성의 고통이라며 거부했다. 다른 황족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숭정제는 보광의 죽음이 내 탓인가? 라며 자책했다. 청나라 황태극은 낙양 소식을 듣고 명의 심장이 꺾였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웃었다. 그의 전략은 명의 내부 혼란을 이용하는 것이었고 그는 부하들에게 충왕이 명을 약화시키니 기다리자라고 말했다. 황태극의 아내는 명나라의 붕괴는 하늘의 뜻이라며 조언했고 이는 그의 침공 계획을 강화했다. 이자성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나아갔다. 낙양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명나라 권위의 붕괴를 상징했다. 백성들은 균등한 토지, 세금 없는 세상을 외치며 합류했고 군대는 더욱 강해졌다. 이자성은 낙양 궁전에서 이 승리가 새 세상의 시작이라고 다짐했다. 유종민은 대장간에서 칼을 벼리며 이제 베이징이 보인다. 라고 외쳤다. 송원책은 별이 우리를 북쪽으로 인도한다라며 점쳤고 유금성은 하늘이 충왕을 선택했다라고 선언했다. 장원충은 연합을 유지하며 피로 천하를 얻자라고 했지만 이자성은 정의로 백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설득했다. 낙양의 함락은 전국에 충격을 주었다. 백성들은 녹두 삶은 보광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이자성을 영웅으로 찬양했다. 숭정제의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재정난과 청의 위협은 그를 더욱 옥죄었다. 황태극은 만주에서 침공을 준비하며 명예 붕괴를 기다렸다. 이자성은 바람을 느끼며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했다. 반란의 불길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화산처럼 타올랐다. 낙양의 승리는 명나라의 종말을 예고하며 이자성과 그의 동지들의 여정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 1643년 가을, 섬서성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 이자성의 반란군은 시안성의 거대한 성벽 앞에 섰다.
시안은 명나라 서부의 요충지로 옛 당나라의 도읍지였던 창안의 유산을 품은 도시였다. 낙양 함락으로 명나라의 권위가 크게 흔들린 가운데 이자성은 이곳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아 반란의 불길을 더 키우고자 했다. 그는 군대를 둘러보며 시안을 손에 넣으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된다. 백성의 세상을 열자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군대는 이제 100만에 가까운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깃발은 바람에 휘날리며 새 시대를 예고했다. 선봉에는 유종민이 있었다. 산시성 미지현의 대장장이 출신인 그는 반란군의 무기 제작을 책임졌다. 시안 공략을 앞두고 그는 밤낮으로 칼과 창을 벼리며 이 무기로 명의 마지막 숨통을 끈차고 부하들을 독려했다. 유종민은 충왕을 위한 충성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충심은 명나라의 억압에 대한 분노와 백성의 자유를 향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시안 공략의 전략은 송원책이 세웠다. 그는 시안의 하늘을 보며 점술의 괴를 말했다. 별이 서쪽에서 빛난다. 이곳이 새 왕조의 시작이라고 예언했다. 이자성은 내 점술이 우리를 이끈다라며 신뢰를 보였다. 송원책은 백성의 심리를 읽는 데 능했고 시안의 주민들이 명나라에 등을 돌렸음을 간파했다. 유금성은 시안성의 방책과 병력수를 분석하고 각 취약 지점의 공격 시작점을 하달했다. 시안의 수비는 명나라 장군 이광문이 맡았다. 그는 섬서성 출신으로 30대 후반의 무인이었다. 아버지는 지방 관료였으나 이광문은 무술의 재능을 보여 군대에 입대했다. 시안의 주민들은 명나라의 세금과 황족의 사치에 지쳤고 이자성의 구호에 귀를 기울였다. 이자성은 성벽 아래에서 백성들이여, 우리는 착취를 끝낸다. 문을 열어라. 라고 외쳤다. 내부의 불만 세력이 성문을 열었고 유종민은 창을 들어라. 라며 돌진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반란군은 시안을 장악했고 백성들은 이자성의 군사를 맞이하였다. 이광문은 패배 후 도망치면서 자신이 지켜내지 못함을 한탄했다. 시안 함락은 명나라의 치명타였다. 이자성은 성 안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며 이제 이곳은 우리 땅이다. 새 세상을 시작하자라고 연설했다.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고 백성들은 이자성을 구원자로 보았다. 1644년 정월, 이자성은 시안의 옛 궁전에서 대순 왕조를 선포했다. 그는 황제의 옥좌에 올라 나는 대순의 황제다. 연호는 영창으로 정한다. 라고 선언했다. 그는 명나라의 봉건 질서를 거부하고 새 왕조를 세운 역사적 순간이었다. 군대와 백성들은 영창 황제 만세를 외쳤다. 유종민은 충왕, 아니 황제 폐하. 이 칼이 대순을 지킬 것이라며 무기를 바쳤다. 송원책은 하늘이 이 왕조를 선택했다라고 점쳤고 유금성은 별이 영창의 영광을 비춘다라고 말했다. 대순 왕조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이자성은 명나라의 관료 체제를 모방해 정부를 조직했다. 그는 유금성을 재상으로 임명하며 행정을 맡겼다. 대순 정권은 명나라의 관료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되 명칭만 일부 바꾼 형태로 운영되었다.
유금성은 명나라의 내각대학사에 해당하는 천우전 대학사에 임명되어 사실상 재상 역할을 맡았다. 대순 정권의 통치 체제는 명나라 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우선 명나라의 육부를 육정부로 바꾸는 등 관직 명칭을 개편했지만 기본적인 행정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명나라와 달리 문관보다 무관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모든 문관이 최고위 무관인 권장군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해 농민군 출신 장군들이 정권의 핵심을 장악하게 했다. 이는 명나라의 문치주의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었다. 또한 혼란을 수습하고 지식인 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과거제를 다시 시행하려 했고, 공신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공우자장남의 5등급 자귀 제도를 부활시켜 공이 큰 인물들에게 자귀를 수여했다. 결국 이자성 정권은 짧은 기간 동안 급하게 세워진 정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창조하기보다는 명나라의 제도를 일부 수정에 활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유금성은 그 중심에서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며 세금 폐지와 토지 분배를 추진했다. 송헌책은 군사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점술뿐 아니라 백성의 민심을 읽는 전략을 제공했다. 그는 백성의 지지가 대순의 힘이다라며 지방 관리들을 설득해 합류시켰다. 유종민은 군대의 무장 책임자로 대장간을 운영하며 무기를 대량 생산했다. 이창이 대순의 방패다라며 부하들을 훈련시켰다. 장원충도 시안에 도착해 축하했다. 황제라니 대단하다. 하지만 피로 천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자성은 형제, 백성의 마음으로 천하를 얻는다라고 답하며 균형을 잡았다. 숭정제는 자금성에서 시안 소식을 듣고 이자성이 황제를 칭하다니 명이 끝나는가? 라며 절규했다. 청나라 황태극은 시안 소식을 듣고 명이 무너진다. 우리의 때가 왔다라고 웃었다. 이자성은 대순의 궁전에서 이제 백성이 주인이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며 영창의 시대는 공정하다라고 선언했다. 백성들은 대순 왕조의 연호인 영창을 소리 높여 외쳤다. 영창 황제, 만세. 그리고 군대는 북경을 향한 준비를 했다. 유종민은 이 무기가 베이징을 열 것이라며 칼을 갈았다. 송헌책은 별이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점쳤고, 유금성은 하늘이 대순을 지킨다라고 말했다. 장원충은 이제 북경인가? 라며 웃었지만 이자성은 형제,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당부했다. 대순의 수립은 반란을 혁명으로 바꿨다. 시안은 새 왕조의 심장이 되었고 백성들의 희망은 하늘을 찔렀다. 이자성은 궁전에서 이 꿈이 현실이 되었다. 이제 새 세상을 완성하자라고 생각했다. 반란의 불길은 이제 왕조의 등불로 타올랐다. 1644년 봄, 북경을 향한 이자성의 진군은 거침없었다. 대순 왕조를 선포한 그는 시안에서 군대를 재편하며 북쪽으로의 길을 열었다. 그의 군대는 100만에 가까운 병력으로 백성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이자성은 말을 몰며 북경을 손에 넣으면 명나라는 끝이다. 백성의 세상을 완성하자라고 선언했다.
그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동지들이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각오와 신념으로 대순의 깃발을 지켰다. 유종민은 군대의 선봉에서 무기를 점검하며 서 있었다. 북경 진군을 앞두고 그는 밤새 칼을 갈며 이 칼로 명의 마지막 숨통을 끈차고 부하들을 독려했다. 그의 신념은 명나라의 부조리를 뿌리 뽑고 백성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열망이었다. 출전식의 기루는 송원책이 예지했다. 북경으로의 진군전, 그는 모닥불 옆에서 천문궤를 뽑았다. 별이 북쪽에서 빛난다. 대순의 운명이 열린다라고 예언했다. 이자성은 내 지혜가 우리를 북경으로 인도한다라며 신뢰를 보였다. 송원책은 민심을 읽는 데 능했고 북경의 백성들이 명나라에 지쳤음을 간파했다. 유금성은 북경 진격로와 군제 편성을 짰고 공격 기동로와 우회 공격 작전을 수립했다. 역사적으로 이자성의 핵심 참모였던 유금성은 명나라의 문인이었으나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한 끝에 결국 이자성에게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명나라의 과거 제도는 경쟁이 극심해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흔했는데 유금성 역시 문학적 재능은 있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출세의 길이 막히자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명나라 후기로 갈수록 과거 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시험관의 주관적 채점이나 학연지연 등 인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고 형식에 치우친 팔고문 중심의 시험 방식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억압했다. 이는 유금성과 같은 비주류 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방 출신이었던 그가 남방 출신 응시자들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놓였다는 점도 낙방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명나라의 부패와 혼란을 목격하며 결국 농민 반란을 이끌던 이자성의 세력에 합류했다. 유금성은 이자성에게 학식과 재능을 인정받아 군사 전략과 행정 개혁을 제안하며 참모로 활약했고 나아가 재상에까지 올랐다. 특히 이자성 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결국 유금성은 과거 낙방이라는 개인적 좌절을 계기로 반란군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의 학문적 배경은 이자성 정권의 체계를 다지는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명나라의 동북 국경 만리장성의 산해관에서는 오삼계가 청나라와 대치하고 있었다. 오삼계는 30대 중반의 장군으로 요동 출신의 무인이었다. 그의 아버지 오양은 명나라의 고위 장군으로 오삼계에게 무술과 충성을 가르쳤다. 어린 시절 오삼계는 아버지의 군영에서 자라며 창술과 기마술을 익혔고 그의 강인한 체격과 날카로운 판단력은 명나라 군대의 핵심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요동의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아들아, 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문의 명예라고 당부했다. 오삼계의 연인 진원호는 미모와 지혜를 겸비한 여인으로 그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삼계, 청나라의 위협이 크니 조심해야 해. 오삼계는 산해관을 지키는 것이 내 운명이라 답했다.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고는 이 틈을 노렸다. 도르고는 만주족의 왕족으로 30대 초반의 지략가였다. 그의 형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을 이어받아 청나라를 이끌었고
그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전략은 명나라를 위협했다. 도르곤의 어린 시절은 만주의 혹독한 환경에서 단련되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만주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라고 가르쳤고, 그는 청의 팽창을 꿈꿨다. 그의 측근 법문정은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도르곤, 명나라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조언했다. 도르곤은 산해관만 뚫으면 북경은 우리 손에 들어온다라며 침공을 준비했다. 이자성은 북경으로 향하며 오삼계에게 사자를 보냈다. 사자는 오장군, 명은 이미 썩었다. 대순에 합류해 새 세상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오삼계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는 명나라에 충성했지만 숭정제의 의심과 재정난으로 군대는 약화되었다. 그는 진원원에게 이자성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었다. 명나라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털어놓았다. 진원호는 3개, 내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해. 이자성은 믿을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자성의 군대가 북경에 가까워지며 오삼계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자성은 오양을 체포해 처형했고, 이 소식은 오삼계를 분노로 몰아넣었다. 오양은 아들 오삼계에게 명을 위해 싸워라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는 산해관의 성벽 위에서 이자성, 네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복수하겠다. 라고 맹세했다. 진원호는 눈물을 흘리며 삼계, 내 선택이 나라를 바꿀 거야 라고 말했다. 오삼계는 도르곤에게 사자를 보냈다. 섭정왕, 나는 청에 합류하겠다. 산해관을 열어주마. 다만 이자성을 쳐달라라고 제안했다. 도르고는 미소를 지으며 오장군, 현명한 선택이다. 북경은 곧 우리 손에 들어온다라고 답했다. 법문정은 오삼계의 합류는 하늘이 준 기회라며 군대를 준비했다. 이자성은 오삼계의 거절 소식을 듣고 그가 명을 지키려 한다면 북경에서 결판을 보자라고 말했다. 유종민은 황제 폐하, 오삼계의 군대는 약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송원책은 천문의 괴를 뽑아 별점을 말했다. 별이 경고한다. 산해관에서 큰 싸움이 기다린다라고 점쳤고, 유금성은 하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말했다. 장원충은 북경 진군 소식을 듣고 이자성, 북경을 피로 물들이자라고 외쳤다. 숭정제는 자금성에서 오삼계의 소식을 기다리며 산해관이 무너지면 명은 끝이다라고 한탄했다. 그의 측근 주승상은 폐하, 군대를 북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난은 여전했다. 오삼계의 결정은 명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그는 산해관의 문을 열었고 도르곤의 청군이 밀려들었다. 도르곤은 이제 중국은 우리의 것이라며 군대를 진군시켰다. 이자성은 북경에 다다르며 알게 되었다. 산해관이 열렸다니 오삼계가 배신했군. 유종민은 말했다. 폐하, 우리가 청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송원책은 별이 혼란을 예고한다라고 경고했고, 유금성은 하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말했다. 장원충은 청이든 명이든 피로 끝장내자라고 호기롭게 말했다. 오삼계는 성벽에서 청군을 맞이하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자성을 쳐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도르곤의 군대는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향했고 이자성의 대순군과 충돌할 준비를 했다. 숭정제는 자금성에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며 절망했다. 이자성은 북경의 성벽을 보며 대순의 운명은 여기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했다. 오삼계의 배신은 중국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었다. 이자성의 대순 왕조의 꿈과 청의 야망이 산해관에서 충돌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1644년 4월 북경의 성벽은 이자성의 대순군 수십만의 함성으로 진동했다. 대순 왕조를 선포한 이자성은 시안에서 북쪽으로 진군하며 명나라의 심장을 겨눴다. 그는 말 위에서 북경을 손에 넣으면 명은 끝이다. 백성의 세상이 열린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군대는 100만에 가까웠고 깃발은 하늘을 가렸다. 유종민은 선봉에서 무기를 점검하며 이 칼로 명의 마지막 숨을 끊겠다고 외쳤다. 그의 강인한 팔은 반란군의 무기 제작을 책임졌고 북경 공략을 앞두고 밤낮으로 군사를 훈련했다. 그의 충성은 명나라의 억압에 대한 분노와 새 세상을 향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송원책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천문이 괴를 대순 왕조에 유리하도록 해석했다. 북경 공략 전 그는 별이 북쪽에서 빛난다. 대순의 운명이 열린다라고 예언했다. 이자성은 내 지혜가 북경의 문을 연다라고 신뢰를 보였다. 송원책은 민심을 읽는 데 능했고 북경 백성들이 명나라의 등을 돌렸음을 간파했다. 유금성은 공격로와 퇴각로를 만들었고 기병과 보병의 배치를 치밀하게 완성했다. 북경의 수비는 숭정제의 마지막 충신 주승상이 맡았다. 그는 50대 초반의 문관으로 위충현 시대를 버틴 충신이었다. 그러나 북경은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숭정제 주유검은 자금성에서 홀로 고뇌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하나둘 도망쳤고 환관들은 이자성에게 성문을 열어줄 준비를 했다. 환관 조고동은 숭정제의 오랜 신복이었지만 생존을 위해 배신을 택했다. 그는 젊은 시절 궁궐에서 자라며 숭정제를 섬겼지만 조정의 혼란 속에서 대순이 이기면 우리도 산다라고 동료 환관들에게 속삭였다. 이자성은 북경 외곽에 도착해 백성들이여 명예 착취를 끝낸다. 성문을 열어라. 라고 외쳤다. 조고동은 몰래 북쪽 성문을 열었고 대순군은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유종민은 창을 들어라. 명을 끝장내자고 돌진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북경은 함락되었다. 백성들은 영창 황제 만세를 외쳤다. 이자성은 자금성의 입성에 옥좌에 앉았다. 이제 대순의 시대다. 라고 선언하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었다. 유종민은 폐하, 이 승리가 백성의 것이라며 무기를 바쳤다. 송원책은 하늘이 대순을 선택했다라고 점쳤고 유금성은 별이 영창의 영광을 비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숭정제는 자금성 뒤 매산으로 도망쳤다. 그는 홀로 나무 아래 서서 짐이 덕이 없어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 하늘이 우리 명나라를 닫으려 하는구나. 그곳의 회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하며 모든 것은 짐의 잘못이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이로써 277년간 이어진 명나라는 막을 내렸다.
이자성의 영광은 자금성에서 절정에 달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장원충은 북경에 도착해 황제 이피의 승리를 축하한다. 라고 말했다. 이자성은 형제, 백성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해관에서는 오삼계가 청나라 도르곤과 손잡고 북경을 노렸다. 오삼계는 요동 출신의 장군으로 아버지 오양의 처형으로 이자성에 분노했다. 도르곤은 오장군, 북경은 곧 우리 손에 들어온다라며 웃었다. 이자성은 자금성에서 대수는 백성의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청군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유종민은 폐하, 청나라가 이제 북경을 노릴 것입니다. 청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자성은 유종민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숭정제의 자결 소식은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황제가 우리를 버렸다라며 한탄했고, 다른 이들은 대순이 새 희망이라며 환호했다. 이자성은 북경의 백성들에게 영창의 시대는 공정하다라고 연설했지만 그의 영광은 청의 위협 속에서 흔들렸다. 북경 함락은 대순의 승리였지만 곧 다가올 도전을 예고했다. 이자성은 자금성의 옥좌에서 이제 백성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꿈은 아직 시험대 위에 있었다. 1644년 5월 산해관의 거친 바람이 만리장성의 돌틈을 뚫고 불어왔다. 이자성은 북경을 점령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대순 왕조의 황제로 즉위한 그는 자금성에서 백성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약속했지만 이제 동북 쪽에서 청나라와 오삼계의 연합군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자성은 군대를 정비하며 산해관에서 적을 막아내자 대순의 운명이 걸렸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스쳤다. 대순군은 수십만에 달했지만 장기간의 전투로 지쳐 있었다. 유종민은 선봉에서 무기를 점검하며 서 있었다. 산해관 전투를 앞두고 그는 부하들과 함께 창과 칼을 갈며 이 무기로 청과 오삼계를 쳐부수자고 외쳤다. 송원책은 청과 오삼계의 북경진군을 보면서 천문이 궤를 신중히 뽑았다. 산해관 전투 전 그는 모닥불 옆에서 별이 동북쪽에서 흔들린다. 큰 시련이 온다라고 예언했다. 이자성은 내 지혜로 이 시련을 넘자라며 신뢰를 보였다. 송원책은 민심을 읽는 데 능했고 백성들이 대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음을 알았다. 한편 산해관에서는 오삼계가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과 손을 잡았다. 오삼계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청과 손잡는다. 대순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맹세했다. 도르곤은 산해관에서 대순을 꺾고 중국을 차지하자라며 군대를 정비했다. 이자성은 오삼계에게 사자를 보내 오장군, 대순에 합류해 백성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제안했지만 오삼계는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복수하겠다. 라고 거절했다. 산해관 전투는 1644년 5월 거대한 충돌로 시작되었다. 청군은 훈련된 기병과 궁수로 무장했고 오삼계의 정예군은 그 뒤를 바쳤다. 대순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장기간의 전투로 지친 상태였다. 유종민은 우리가 이긴다라며 돌진했지만
청군의 기병 돌격에 부하들이 쓰러졌다. 송헌책은 별이 경고한 시련이 왔다라며 방어선을 재정비하라고 외쳤다. 유금성은 하늘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라며 불안해했다. 이자성은 대수는 백성의 것이다. 끝까지 싸운다. 라고 외쳤지만 군대는 청군의 맹공에 무너졌다. 오삼계는 전장에서 이자성, 내 최후다. 라고 포효하며 창을 휘둘렀다. 대순군은 산해관에서 대패했고 수많은 병사가 흩어졌다. 이자성은 북경으로 후퇴하며 우리가 패했다. 하지만 대수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유종민은 부상을 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외쳤다. 송헌책은 별이 아직 희망을 가리킨다라고 위로했고 유금성은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 말했다. 백성들은 여전히 영창 황제를 외쳤지만 청군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자성은 북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수는 살아남는다라고 결심했다. 오삼계는 산해관에서 아버지의 복수를 했다라며 진원원에게 말했다. 도르고는 북경은 이제 청의 것이라며 진군을 명령했다. 이자성은 자금성을 떠나며 대수는 백성의 마음에 남는다라고 생각했다. 산해관 전투는 대순의 몰락을 알렸고 이자성의 꿈은 청의 야망 앞에 흔들렸다. 1644년 여름, 북경의 자금성은 청나라의 깃발 아래 놓였다. 산해관 전투에서 대패한 이자성은 북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대순 왕조의 꿈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자성은 남은 병력을 이끌며 대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성의 세상을 지키자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군대는 지쳤고 백성들의 환호는 점점 잦아들었다. 유종민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이자성 곁을 지켰다. 유종민은 끝까지 싸운다라며 충성을 다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절망이 스며들었다. 송헌책은 점술로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려 했다. 그는 모닥불 옆에서 별이 남쪽으로 기운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예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군량미는 바닥났고 병사들은 굶주렸다.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고는 북경에서 이자성을 끝장내야 청의 시대가 열린다라며 추격을 명령했다. 이자성은 섬서성을 거쳐 후베이성으로 후퇴했다. 청군은 끈질기게 추격했고 대순군은 연이은 패배로 와해되었다. 1645년 후베이성의 숲이 우거진 산골에서 이자성은 소규모 병력을 이끌며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다. 그는 대수는 백성의 마음에 남는다라고 다짐했지만 군대는 수백 명으로 줄었다. 유종민은 폐하, 이창으로 청을 뚫겠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부상은 깊었다. 송헌책은 별이 이제 희미하다라며 눈물을 흘렸고 유금성은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한탄했다. 청군은 압도적이었다. 후베이성 통산 근처에서 이자성은 청군의 매복에 걸렸다. 그는 백성의 세상을 만들려 했지만 내가 부족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전투는 짧았고 이자성은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죽음은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통산의 숲에서 청군의 창에 찔려 쓰러진 것으로 전해진다.
유종민은 패하라며 달려들었지만 그도 적의 칼에 쓰러졌다. 송원책은 별이 꺼졌다라고 중얼거리며 도망쳤고 유금성은 하늘이 대순을 버렸다라며 사라졌다. 이자성의 죽음은 대순 왕조의 종말을 알렸다. 청군은 북경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웠고 도르고는 청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언했다. 이자성의 반란은 명나라를 무너뜨렸지만 그의 몰락은 청나라의 길을 열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영창 황제를 외쳤지만 곧 청의 지배를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이자성이 우리 희망이었다라며 한탄했고 다른 이들은 청이 새 질서를 가져왔다라고 체념했다. 이자성의 짧은 성공은 혼란 속 민중의 꿈이었지만 그의 패배는 한족의 명나라를 끝내고 만주족의 청나라 시대를 열었다. 도르고는 북경의 궁전에서 중국은 이제 청의 것이라며 웃었고 오삼계는 내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했다. 이자성의 최후는 중국 역사의 변곡점이었다. 그의 반란은 명나라를 무너뜨렸고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는 길을 열었다. 백성의 세상을 꿈꿨던 대수는 사라졌지만 이자성의 이름은 민중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로 남았다.